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7.9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원스칸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재판관들은 윤창호법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면이 있지만 처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윤 씨의 친구들이 나서서 입법 청원 운동까지 벌였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윤창호법이 위헌이 된 데에는 국회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이 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법에 빈틈이 생겼다는 건데요. 헌재가 지난해에도 가중처벌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국회의 보완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4%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7,500여 명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과를 가진 사람이 1,10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윤창호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민 법 감정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력화시킨 건 정말 누구일까요? 6일 지방선거를 비롯한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4곳 이상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태는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 읽기. 오늘은 미국 주도로 출범한 경제동맹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후보들의 자진 사퇴로 비어있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새롭게 지명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이 김승희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을 임명했는데요. 이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복지부 장관 두 자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윤 대통령은 지명 이유에서 이 박순애 내정자에 대해선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역임해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여성으로선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 경영실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식약처장 등을 지낸 보건의료계 권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3명 다 여성이에요.
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6개 부처 장관을 완료를 했지만 네. 내각의 여성 비율이 낮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현재 16개 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 장관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 그리고 환경부 한화진 장관 등 3명에 불과합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이 국회 의장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그중 여성 후보자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 그럴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직 인사에서 앞으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오늘 인선을 좀 연결해서 해석하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민주당은 두 장관 모두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성 편중 내각과 성차별적 인식이라는 지적을 인사에 반영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네. 이 김승희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치매 초기가 의심된다며 허위 날조성 막말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겨냥해서 이건 협치할 뜻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해온 공공행정 전문가라면서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 현안을 다뤄야 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김승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김승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김승희 후보자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시절 2018년 19년 정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국정감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치매가 의심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당시에 국감이 파행되는 등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교육계와 관련돼 있는 반응도 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제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원래 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행정 쪽 그 전문가로 사실 꼽혔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 안팎 또 교육계에서는 행정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에 물론 어떤 교육부 개혁이라든지 뭐 교육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요. 교육 분야 경력이 거의 전무해서 예를 들면 대학 입시 등 이제 민감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뭐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와 복지장관 후보자 그리고 오유경 식약처장에 대한 오늘의 인선을 환영한다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여성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여성을 중용해 유리천장을 뚫을 기회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성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면서 숨어있는 여성 인재를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권성동 이른바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번에 대한 반응 나온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정한 이 윤정원 국무조정실장이죠. 이 내정자에 대해서 다시 반대 목소리를 또 냈어요. 네, 지금 이틀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윤종원 그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권 원내대표는 오늘 그 인천 현장 원내대책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망가진 경제정책 주역이었던 분이 새 정부에서 또 일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면서 책임지고 자숙해야 한다. 윤 후보자를 이렇게 겨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윤 후보자를 추천한 걸로 알려진 이제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도 한 총리 강행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는데 그분과 함께 활동한 많은 분이 한 총리의 견해와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전에도 책임 총리를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대개는 좀 존중해 주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보고가 됐으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목청을 높이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좀 분분한 상태인데요. 예.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꼬집어서 네. 원래 윤핵관이었는데 윤멀관이 됐다. 그 먼 관계자가 됐다. 먼 관계자가 그래서 됐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한덕수 총리 등 지금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좀 의사와 좀 거리를 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국무조정실장은 사실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예. 그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테면 지금 경기자 후보로 나온 김동연 후보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거든요. 그 많았고 또 이제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임 총리를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그 국무조정실장 후보자를 이 사람으로 추천했는데 윤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중을 그 사실상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신 총대를 메고 그런 의견을 전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네. 뭐 오늘 기자들이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려고 따라다녔는데 네. 명확한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멀관이 아니라 핵관 중에 핵관일 수도 있다. 이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다만 이제 그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는 기류가 사실 지금 용산 쪽에서는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무래도 권 원내대표가 뭔가 이제 윤종원 그 내정자에 대해서 뭔가 좀 미심쩍은 뭐 당 내에서나 이제 기재부 관료 출신들로부터 좀 안 좋은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래 뭐 핵관이고 측근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부가 출범을 했고 뭐 대통령은 행정부 그리고 그 여당이 입법부 이제 이렇게 남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그런 위치의 그 차이에 따라서 좀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경제금융비서관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OECD 한국 대표 대사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를 따지기도 참 애매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 지낸 것만 콕 집어서 얘기한다. 그것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사정이. 그리고 성비 문제로 논란이 됐었던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의 딸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 한 신문에서 온라인판 기사에 그런 취지의 보도를 냈는데요. 네. 그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즉각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윤 비서관 딸이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근무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그럼 단언했습니다. 오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설명은 그런데 계속 하여튼 뭐 여러 매체에서 또 보도는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대변인실 입장이 그런데요. 사실 그 윤 비서관 딸이 대통령실로 이제 뭐 들어가는 거를 뭐 누가 봤다든지 네. 좀 그런 거를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 아무튼 대통령실 기사에는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의 네. 입장은 하여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방안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네. 원래 대통령 그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에 별도의 부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때문에 더더욱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30만 명 이상의 그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한 손에 수사권, 한 손에 인사권이라는 두 가지 칼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처는 과거 안기부 말고는 없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한홍 의원이 개인 정보를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인사검증이 다 불법이라는 거냐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수사 기소권에 인사권까지 관여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요?
네, 법무부가 지금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뭐 이른바 검수완박법 또는 뭐 검찰개혁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제 이 법안들에 대한 대응 그 태스크포스 팀, 그 업무 중심 조직이라고 하는 TF를 2개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법령 제도 개선 TF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그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서 합의 법령 제정비 또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지침 규정 이런 거를 정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TF고요. 네네. 여기는 이제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 춘천지검의 윤원기 형사 2부장을 TF 팀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예. 헌법쟁점연구 TF라는 거는 이 검수완박법 내용 그리고 처리 절차의 그 위헌성을 다툴 헌법재판이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쟁점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게 권한쟁이 들어가는 거 말하는 예, 거죠.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재판을 이제 저 검사 입장에서 치러본 경험이 있는 그 김서구 그 서울고검 검사가 이제 맡게 됐습니다. 이제 네. 김서구 검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그 재판 때 헌법재판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나 어찌됐든 헌법재판을 다뤄본 검사를 뽑아서 그 검사를 뽑았더니 이제 네. 통진당 해산 때 관여를 했던 검사였다.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네.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하도록 맡겼다. 근데 이게 적절하냐? 이게 이제 뒤따르는 논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헌법재판이 사실 그 굉장히 드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뭐 기존의 헌법소원이라든지 뭐 위헌법률 같은 경우에는 뭐 찾아보면 검사들 중에 경험이 그렇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아주 희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정당 해산 심판은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 말씀이 그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적지 않을 텐데 이 정당 해산 심판 그 중에 이제 맡았던 사람을 이제 인선을 한 것 때문에 좀 그 불필요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 시절부터 그 이른바 그 피의 사실 공표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보 체계를 다 이제 좀 아주 새롭게 손질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다 피의 사실 슬슬 흘려주면서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거 흘려가지고 뭐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거나 이런 일도 부작용들도 꽤 많았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당시에. 네, 근데 아무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개정 지시를 한 걸로 알려진 방향은 그 기존에 뭐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단점 보완을 하되 전체적인 체계 자체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시절에 개혁 그 작업 이전으로 이제 되돌리는 큰 골자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처럼 각 청에 공보를 전담하는 담당자에게 보통 차검이라고 하는 차장검사가 각 청에 공보 담당을 보통 했었고요. 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 담당자, 뭐 이를테면 뭐 서울지검 담당 차장이나 뭐 담당 부장이 직접 공보를 맡는 방식으로 규정이 개정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경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뭐 어제도 험한 말이 뭐 양쪽에서 오고 갔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졌었는데 정부 여당이 조속한 추경 처리를 다시 다짐하고 나섰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와 여당은 지금 계속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그 접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권 원내대표는 요즘 추경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 손실보전금 지급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킬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추경호 부총리도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고통을 헤아려서 빨리 여야 협상이 마무리돼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됐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원래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가 됐던 그 원안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고 민주당은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15조 원가량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 3천억 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부 여당안과 비교하면 약 15조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사실 그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다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은 뭐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그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정부가 민주당 안에 대해서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사실 좀 비교적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기재부가 애초에 갖고 온 거 말고는 더 이상 검토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야 간에 뭐 예결위 소위 뭐 원내 지도부 등등의 약간 여러 가지 지금 루트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여야 간의 이견이 그렇게 많이 좁혀지진 않은 상태이지만 어쨌든 내일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처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금 전까지 이제 오늘 한 저녁 시간대만 해도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측에서 예. 아니 뭐 9조 원을 뭐 어떻게 지금 적자로 이제 국채를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얘기했다. 뭐 이런 협상 내용을 언론에 얘기를 하면서 이건 우리가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등 아직까지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많이 좁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본회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내일 저녁 때 뭐 8시 전후 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내일 중으로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는 게 박병서 국회의장 임기가 사실상 내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이 지나면 새 국회의장이 뽑힐 때까지 이걸 처리를 못하게 본회의를 열지도 못하게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임시의장은 그 의원들 중에 연장자가 최다선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하게 네. 되는데 임시의장의 그 직무는 딱 국회의장 선거로만 한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지금 최다선 최연장자가 김진표 의원일 텐데 김진표 의원이 그 의사봉을 잡고 추경안 처리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여당 입장에서나 야당 입장에서나 어쨌든 좀 조속하게 지금 새 국회의장 선거를 언제 사실 처리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기존 입장 차이가 커서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정치권이 붙들고 있으면은 아마 틀림없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처리를 네. 못하게 되면 당장 그 처리를 못한 시점에서 이틀 후 내일 모레가 선거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민주당 상황도 좀 요즘 뭐 4분 오열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도 소신 발언 이어갔어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이 비상징계 권한도 활용해야 한다. 이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고위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중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당 주류 측에서 이 자신의 이런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네네. 이 사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 거듭 사과드리고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국민이 민주당을 쳐다본다고 느낀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네.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으키고 당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재반박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파열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갈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봉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커지는 겁니까? 사실 지금 당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예. 이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이 당 지도부의 갈등 때문에 지금 그 사실상 선거운동에 상당히 좀 차질을 빚고 있다. 그 민주당에 대한 여론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호소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당내 후보들이 지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다니는데 네, 그래서 지도부는 싸우고 있다. 이 사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 등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좀 중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좀 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이런 압력이 이제 두 위원장에 가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두 위원장이 그 사실 어제 그렇게 싸웠으면 오늘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갈등을 좀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 두 사람이 아마 만나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이 86그룹 뭐 이른바 용태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새 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이 어떤 뭐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뭐 전화 통화나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뭐 당의 쇄신 방안을 담은 그 두 위원장의 협의를 거친 어떤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뭐 이른바 박지원 쇄신안에 대한 뭐 타협안 뭐 내지는 뭐 중재안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내용이 어떤 게 될지는 아직까지 관측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근에 이제 경향신문이 그런 그 취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네. 내일 오전쯤에 이르면 내일 오전쯤에 뭐 관련 그런 입장이 나올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뭐 이를테면 최강욱원 징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86그룹 용태라든지 이런 네. 구체적인 얘기는 뭐 일단 빼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보도까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예. 내일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막바지까지 간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보여지는 것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테니까요. 좀 빨리 봉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현 프리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 이상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성면은 지난 2009년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성면이 노출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아도 정말 괜찮은 건지 전국 학교 성면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분이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번에 조사 보고서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 조사 보고서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전국 17개 교육청에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지난 3월 말로 우리나라 학교 2만 개 조금 넘는데요. 네. 그중에 한 5천 개 넘는 학교에서 여전히 이 성면을 사용한 성면 건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예.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훨씬 비율이 높아서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고등학교가 훨씬 높아서 10개 중에 6개 고등학교는 성면 학교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저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구분하면은 어디가 제일 심각합니까? 지역별로 봤을 때 초중고등학교만 보면은 전남, 서울 이런 곳이 60%를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이제 이게 그 정부 교육부로부터 이제 성면 철거하는 예산을 받아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긴 한데 네. 아무래도 그 지역의 교육감이나 지역의 교육청이 성면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곳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학교가 적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성면 철거율이 굉장히 높은 곳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부산에 그전부터 그 성면 공장들이 많았고 그래서 성면 질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부산 지역은 성면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성면의 유해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성면을 원료로 만든 건축 자재 이런 게 일선 학교에서 많이 사용돼 왔잖아요. 의무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면이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불연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7, 80년대에는 이게 이제 공공학교고 하니까 화재에 취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천장재 같은데 벽체 이런 데를 성면 자재로 쓰도록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발암물질인지 몰랐고 이후에 이제 발암물질임이 알려지고 또 오래되면서 이제 성면이 노출되고 이런 위험성이 커지니까 모두 이제 제거하기로 결정이 됐고 2027년까지 모두 학교의 경우에는 모두 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학교 어느 공간에서 성면이 검출되고 있습니까? 천장재입니다. 이게 이제 불나면 불이 이제 이렇게 천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벽을 타고. 그래서 이제 벽체나 아니면 천장재. 보통 사무실에서도 많이 쓰는, 직사각형으로 그 30cm, 60cm짜리 직사각형 천장판인데요. 텍스라고 하는 건데, 지렁이 무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거가 이제 성면에다가 시멘트를 섞어서 만든 그런 텍스 성면 시멘트 제품인데, 그게 불에는 이제 강합니다. 하지만 천장에 있다 보니까 오래되고 또 천장에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설물들 요즘 같으면은 뭐 에어컨도 설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성면 먼지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죠. 네, 소장님 그 지금 전화기를 조금 더 가까이 돼서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뭐 저도 학창 시절에
이 회백색으로 돼 있는 천장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막 만지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깨진 부분 보면은 뭔가 섬유질 같은 게 들어가 있었던 게 좀 기억이 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나는데요. 근데 성장기 학생들한테 성면이 노출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노출되는지 여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 미세한 초미세먼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이다 보니까 폐에 들어가서 폐에 꽂혀서 염증이 발병하게 되고, 오랜 잠복기, 10년에서 길게는 한 3, 40년이 지난 다음에 폐암이라든지 악성 중피종 같은 그런 치료되지 않는, 그리고 예후가 극히 안 좋아요. 한 2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하게 되죠. 이게 어찌됐든 간에 성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네, 빼낼 수가 없어요. 한번 노출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기 발견해가지고 조기 발견해서 그 예후를 길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를 잘라낸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치료밖에 없어요. 전국 학교 성면 학부모 네트워크와 함께 조사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부모분들하고 같이 만나시거나 어떤 얘기를 듣거나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자기 아이들 자녀들이 초등학교 6년 유치원도 이제 성면학교가 많거든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계속 성면학교에 다녀야 되고, 또 실제로 성면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성면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10대, 20대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아는 분들은 불안해하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현장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받은 게 교육부 내부 조사 자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부는 그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까지 모두 다 성면 철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별로 이렇게 진도가 다르고, 또 철거를 한다고 해도 학기 중에 하면 너무 위험해서 방학 중에 주로 합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그 안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학부모나 환경단체로 구성된 이 모니터링, 감지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그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런 현상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이유는요. 교육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한테만 맡겨놓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철거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교육감들이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까? 2027년까지 예산을 잡아놓긴 했어요. 하지만 그 적극적인 교육청 또는 교육감들은 그걸 우리는 202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철거를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적극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있고, 또 철거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하지 말고 방학 때 하자, 또는 방학 때 하더라도 철저히 안전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잘 지켜보자, 이런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저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거 철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아예 그걸 다 집을 감싸고 난 다음에 성면이 다른 데로 확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던데요. 좀 학교에 있는 성면 예를 들면 천장이나 이런 거 철거하는 것도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 2027년까지 지금 5년 남았잖아요. 전체 학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성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는 2027년 기일을 못 지킬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은 그 기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전하게 철거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천정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전부 다 빼내고 비닐로 이중으로 보양을 하고, 또 보양 과정에서도 음압을 걸어서 먼지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들도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모두 그 감시 모니터링이 이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감시 체계도 잠시 체계에서 벗어나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교육감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렇게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교육감에 당선된 분들이 네.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성면 철거를 하도록 그리고 어디에 성면이 있는지 교사들과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데 예. 그런 교육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철거가 이루어진 곳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네, 이유 그렇습니다. 때문입니까? 네. 철거가 최근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제 작년 겨울에 이루어진, 작년 여름에 이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다시 꼼꼼하게 구석구석 살펴서 혹시 성면 건축물에 잔재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혹시라도 의심이 된다 그러면 주말이나 방학 때 철저하게 다시 청소를 하고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조각 하나가 뭐 그렇게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수백만 개의 성면 파이버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조심해서 그런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면 청소하고 또 안전하게 조치 취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청취자 3660님께서 이런 그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희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도 지난 방학 동안 성면공사 했는데요. 방학 때 하다 보니 작업이 더디고 아직 교실 2곳이 남았다네요.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성면공사 하는데 한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겨울, 여름 방학 내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기 중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방학 시작되면은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 뭐 짧게는 한 달, 안 그러면 한 달 반 사이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간이 촉박하죠. 그리고 금방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학교 내 건물도 여러 군데고 또 성면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할 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다 무슨 여러 가지 사정 또는 핑계로 예. 이걸 나누어서 하게 되면 위험한 작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계속 성면에 노출될 위험이 반복되는 거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여쭤봤던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다 철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의문이 남아서 그랬던 건데요. 근데 네. 사실 지금 학부모님들 가운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지금 10곳 중 4곳 5곳에서 지금 그대로 성면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기 학생들 들어가서 수업해도 되는 건가?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학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성면 철거 시기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전에도 일상적인 때도 그 성면 부위를 보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천장에 신발을 던진다든지 공을 던지다든지 해서 부서지고 또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름철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돌리면 그 진동 때문에도 또 성면이 미세하게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기에 성면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거를 교사와 학생이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비닐을 다 씌워놓을 수도 없고 임시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코팅을 한달지 페인팅을 칠해놓는달지 신경을 알면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네네.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것은 곧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사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각 일선 학교로 당신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 성면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해라 이런 거를 통보를 하거나 뭐 어떤 공문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못 들었고요. 다만 시스템에 의해서 학교에 성면 지도를 작성하게 돼 있고 어디에 성면이 있고 어떤 상태다라는 거를 모두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해놓기만 하고 정작 그 교사들과 학생들한테 그거를 공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가운데 일선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대화 중에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이 성면 문제 다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교육감은 도대체 새로운 교육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은 그분들을 전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감 교육도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성면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성면이 뭐고 어디에 있고 왜 위험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담당하는 그 지역에 어디에 성면 학교인지를 일단 알려주고 예. 그다음에 2027년까지 어차피 5년 임기 아닙니까? 예. 기간 내에 다 철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세워놨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 그 지역에 또는 그 학교에 그걸 알려주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사들 포함해서 네. 그 성면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미리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해야 안심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해야 잘못된 건지라는 거를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IPEF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예. 이걸 줄여서 이제 IPEF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이게 출범하자마자 중국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이 IPEF가 뭐고 또 앞으로 IPEF의 출범이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IPEF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네.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줬는지 좀 쉽게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조금 쉽게 풀어서 어떤 기구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영문 그대로의 철자를 따온 건데요. 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이니셜입니다. 이걸 딱히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네.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협력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경제 협력체가 아니라 경제 안보 동맹을 포함한 새로운 통상 틀이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네. 단순히 교역을 늘려서 이 협력체에 참여한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협력체를 만들고 이 협력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일들과 그리고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이 IPEF를 처음 언급했고요. 이후에 주요 국가들에게 참여를 제안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의 바이든 대통령이 머무는 동안 공식 출범식을 가졌고요.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이 회의에 참여를 했고 네.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그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를 지금 현재 선언한 상태입니다. 약간 좀 냉전 시대가 떠오르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네네. 무역 분야는 자유무역 협정 FTA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우리가 동맹으로 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우 추상적이에요. 이 네네. FTA하고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선 FTA하고 차이를 말씀드리면은요. 자유무역 협정인 FTA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서 국가끼리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걸 이제 저희가 FT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TA의 가장 중요한 건 관세입니다.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 IPEF는 이번에 제시된 4가지 핵심 협력 분야를 보면 단순한 이게 경제 협정이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경제 협력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세 번째가 디지털 인프라, 탈탄소와 청정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세금 및 반부패입니다. 예. 이렇게 4가지 핵심 분야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경제 협정이 아니다. 경제 안보 동맹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네. 여기서 또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네. 주도의 RCEP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RCEP하고 IPEF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또 기구를 네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초기에 개별 국가들끼리 시장 개방을 위해서 양자 FTA라는 것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메가 FTA라고 해서요. 다자간 무역 협정을 이제 맺는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예. 말씀하신 이제 R7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메가 FTA의 대표격입니다. 보통 이 R7 중국 주도의 메가 FTA이고요. 네. CPTPP라고 해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 협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TPP라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확대된 버전을 저희가 이제 CPTPP라고 불렀었는데요. 네. 이건 보통 미국이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약간 중국과 미국으로 양 진영이 맺는 메가 FTA의 대표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국경을 넘어서게 되면 물건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첫 번째가 이제 돈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값어치를 서로 다른 화폐로 어떻게 맞출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라는 게 해결을 해주죠. 아니면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해버리면 되니까 그건 달러 같은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는 물론이고 국적이 다른 기업들의 조세 형평 문제 등을 이제 해결하는 게 관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환율은 달러를 기준으로 그 교환 비율을 정해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관세는 이제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 이런저런 분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종종 무역 장벽으로 국가들이 활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지 말자. 이게 이제 FTA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 해당 국가들끼리 협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관세 정도만 받고 자유롭게 무역하고 서로 잘하는 분야를 더 열심히 해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렇게 국제 질서가 유지돼 왔습니다. 네. 그 영향으로 이제 국제 분업화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졌고 굉장히 복잡한 공급망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됐고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고요. 최근은 러시아가 이제 전쟁까지 일으키다 보니까 국제 질서가 이게 완전히 혼란 상황에 빠졌어요. 그리고 공급망도 깨져버린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뭔가 변해버린 세상에 단순히 무역이라는 것만 놓고 협정을 맺을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이끌어갈 협력체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구상들이 떠오른 것이고요. 그걸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이번에 그 인도 태평양 뭐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꺼내들고 미국이 좀 주도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IPEF 출범했던 소리는 들리지만 네. 딱히 뭔가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출범 그다음에 참여 국가들의 의사만 밝힌 상태고요. 예. 이제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한 국가들이 1년간 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IPEF가 나갈 건지를 논의하게 되고요. 틀을 잡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또 이번에 참여하기로 한 13개국 말고 추가로 이제 참여할 국가들을 이제 더 불러들일 거고요. 네.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만의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뭐 이번에 아마 대만이 포함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만은 공식적으로 참여는 안 했거든요. 예. 이번 IPEF가 이제 여러 가지 협력 분야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거기에 두 번째 협력 분야에 글로벌 공급망 강화라는 게 들어 있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반도체 쪽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대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TSMC라는 예.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반도체 위탁 생산 쪽에서는 이 TSMC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참여는 미국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IPEF의 대만 참여를 계속해서 설득할 테고요. 반대로 보면 중국은 대만을 지속해서 압박하면서 참여를 방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왕이 외교부장도 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던데요. 좀 네네.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틀을 뭐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모양새가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좀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도 어느 정도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FTA와의 가장 큰 차이가 관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큰 차이는 IPEF는 이런 FTA, 그러니까 양자 또는 다자 간 FTA를 맺을 때는 다른 국가들하고 맺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도 가입하고 네. 미국 주도나 일본이 주도하는 뭐 TPP나 CPTPP에 가입한다고 해서 상대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IPEF는 상당히 배타적인 협정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틀 안에 들어온 국가들끼리 촘촘하게 기술 동맹부터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를 벗어난 국가들을 약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현재 전기차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자국 생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예. 이 IPEF 국가들의 부품만 사용케 한다든지 또는 그 외의 국가들로의 기술 유출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결국은 이 배타적인 형태의 협력체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는 국가들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역으로 만들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보복을 해서 사실상의 보복인 거죠. 공개적으로 보복이라고 말은 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같은 일이 네네. 발생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사드 문제는 중국과 우리나라만의 양국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뒤에 있기는 했었지만 네. 하지만 이번 IPEF는 13개국이 참여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과 13개 이 환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이제 문제로 벌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려면 한국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13개국과 같이 싸워야 된다는 의미니까 예. 그때보다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드 사태 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죠. 설령 보복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보복하고 있는 분야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 외에 다른 분야를 지금 보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이나 서비스 쪽은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어서 더 이상 중국하고 더 나빠질 부분이 별로 없고요. 미디어 컨텐츠 쪽도 아직도 한한량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걸 꺼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자적인 입장에서 뒤로 빠져 있었는데 네. 이 IPEF는 이제 같은 참여국 13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나라에 중국이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 IPEF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이 어떻게든 보복 나서면 이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또한 중국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섣불리 중국도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모르죠. 중국의 특성상 굉장히 보복을 할 때는 무섭게 하는 나라고 그렇죠. 뭐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강력하게 나설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 국제 질서의 어떤 협력 체제가 새로 출범한 데 참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중국에 어필하면서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될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하나 안고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랄까요, 국제 질서라는 게 이렇게 좀 어렵다. 거기에 우리는 네.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어디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연천과 포천, 철원 지방에서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또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이후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입니다. 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요일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14도, 서울 대구 16도, 부산 18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창원 30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울산 29도, 대전, 광주, 부산, 제주 27도, 세종 26도, 서울 25도, 인천 21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7.7도, 습도 6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